자, 40페이지. 그 성종 때 대간들 권력이 굉장히 커졌죠. 이 대간은 뭐 하는 사람들? 그치, 아니되옵니다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권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처음에는 성종이 한명회나 신숙주 같은 훈구 대신들 견제할 목적으로 저 살인들을 좀 뽑았었는데 그 살인들을 대간 자리에다가 배치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대관들이 처음에는 그 성종의 의중대로 훈구 대신들이 부정부패하거나 뇌물받거나 잘못된 것들 막 비판을 했는데 문제는 훈구 대신들이 시간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쵸? 나이가 들어서 죽었죠. 그 대관들의 타겟이 이제 훈구 대신에서 누구에게로 넘어가? 왕에게로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왕이 뭐 사소한 시시콜콜한 잘못만 해도 그거를 이제 대관들이 물고 늘어지거나 왕을 비판하거나 뭐 그래서 저 이렇게 비가 오는데 비에 흙이 섞여 내리면은 흙비가 내린 거는 그 하늘이 지금 재앙을 내려서 그 임금이 정치 잘 못하는 걸 일깨우기 위한 거라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임금 길을 꺾어놓고 어 임금이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임금의 어떤 아무튼 자존감이나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좀 꺾어놓기 위한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변명을 위한 변명 그리고 뭐 이기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계속 그 말꼬리 잡는 것들 있죠? 그런 식으로 대간이 조금 변질이 돼버렸다 그랬어요. 계속 이러더라, 이거. 자, 그러던 와중에 연산군이 즉위하게 됐죠. 이름은 이융. 생년은 이제 1476년에 태어나서 딱 20살이 될 때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죽은 거는 1506년. 그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폭군 연산군의 모습은 20대 한창 때의 연산군 고 10년 정도의 모습이. 그렇죠. 12년 왕노릇하고 죽죠. 연산군이 처음 왕이 됐을 때 가장 처음에 이제 그 대관들과 연산군이 또 맞서게 된 계기가 수륙제 문제였어. 아, 이게. 자, 이 수륙제는 불교 행사예요. 원래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은 불교 행사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조선 왕들이 대부분 다 유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믿는 사람들이긴 했지만 불교에 대해서도 심취해 있거나 불교를 좋아하는 왕들이 많았어요. 태조 이성계도 그랬고 이방원도 그랬고 세종대왕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종은 불교를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종이 죽었을 때 원래 조선 왕들 죽었을 때 해오던 대로 불교 행사 수륙제를 해야 되느냐 얘기가 있었는데 연산군은 원래 해오던 거니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열심히 그 유교를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 붙어서 합격한 그 대관들, 살인들이 이걸 좋아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다 아니되옵니다 하고 반대한다. 이때 연산군이 편에 돼준 사람들은 대신들이었어요. 이 대신은 대관할 때 대랑 달라요. 그러니까 큰 신하라는 뜻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이 대신들은 예전에 우리 뭐라고 불렀죠? 홍구 대신들. 한 명에는 이때 죽었죠. 성종 18년에 죽었고 이때 이 훈구 대신들 하면은 뭐 노사신, 뭐 이극돈, 뭐 요런 사람들은 이 수륙제를 원래 해오던 거니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연산군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또 대관들이 누굴 또 물어뜯었을까요? 그치. 이 노사신이란 놈이 지금 왕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런 그
예, 정치를 막 물을 흐리는 소인이다. 도다신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또 대간이 몰고 간. 이 수륙제 논쟁이 한창 있었을 무렵에 이제 성종이 죽었으니까 성종의 묘호를 뭘로 할 건지에 대한 논쟁이 또 일어나. 자, 성종이 죽었을 때 성종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종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룰 성자를 얘기했던 사람은 노사신과 같은 대신들, 그리고 연산군도 이 성자가 괜찮다고 봤어요. 자, 근데 대관들 중에서 일부가 성이 아니고 인이 더 낫다는 얘기를 했어요. 인은 어질 인자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등급을 매기자면 묘로서 성종이 더 높은 묘일까요? 인종이 더 높은 맞아요. 유교에서 인의 예지할 때도 사덕 중에 제일 앞에 있죠. 그래서 인종은 그 유교에서 되게 좀 이상적으로 정치를 잘한 군주한테 올리는 묘가 인종이란 그만큼 대관들이 성종을 평소에 씹긴 씹었지만 죽은 성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그치. 나름 모범적인 군주였다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고 고집을 해요. 근데 성도 사실은 이룰 성자가 나쁜 뜻이 아니죠. 뭔가를 이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묘고 그 중국에 먼저 인종이라는 황제 송나라 때 인종이 있었는데 그 인종이 정치를 잘 못하고 오랑캐한테 시달리기만 하다 죽은 황제라. 그래서 연산군이 인 말고 성을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가는 어떻게 쓸까요? 계속 아니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전하 인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연산군이 계속해서 성을 고집을 해요. 아니되옵니다. 연산군은 고집하고 반복되다가 연산군이 갑자기 명령을 해요. 야, 인이라고 주장한 사람 157명인데 감옥에 가둬. 성종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보통 대관이 계속 아니되옵니다 하면 성종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다, 알았다고 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연산군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져주질 않고 인종을 주장했던 대관들과 그 대관 관련된 사람들을 다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죠? 벌써 뭔가, 그치. 느낌이 좀 어때요? 대관들 입장에서. 쎄하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음, 윤탕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윤탕로라는 사람이 성종의 그 할머니였던 세조의 부인이었던 정의왕후 윤씨, 그러니까 자성대비 그 정의왕후 윤씨의 인척이었단 말이에요. 친척이었다. 근데 이 윤탕로가 성종이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식과 한창 그 장례 예식 중에 몰래 기생집에 가가지고 기생이랑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합니다. 원래 유교 국가에서 누가 돌아가셨는데 술 마시거나 고기 먹거나 아니면 그 예쁜 여자들이랑 몰래 잠자리하고 여자랑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근데 윤탕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치. 그래서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연산군이 봤을 때 그래도 윤탕로는 자기 저 증조 할머니의 친척이죠. 그러니까 대충 좀 처리해서 좀 벌을 가볍게 해줘라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랬더니 또 대간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되옵니다, 전하. 연산군이 벌 주지 말라고 대간은 아니되옵. 결국 계속 또 줄다리기를 하다가 기어코 연산군 뜻대로 벌을 가볍게 주게 돼. 자, 그리고 정문형. 이 사람은 정도전의 증손자예요. 정도전이 물론 역적으로 취급받았지만 정도전 후손들은 그래도 벼슬에 나아갔어요. 근데 이 정문형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도 않은데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짬이 차가지고
이 정문형을 우의정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그 대신들, 상소가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연산군이 뭐 이 사람 문제도 특별히 없는데 그럼 우의정으로 임명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간이 또 아니되옵니다. 전하 얘기야. 보통 대간들은 아니되옵니다 해서 연산군이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할까요? 사직해요. 네? 사직이 뭐죠? 네. 참. 그러면 퇴사하는 거, 퇴사. 근데 혼자 퇴사하는 게 아니라, 그치, 사관원, 홍문관, 사원부 그 관원들이 같이 퇴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연산군은 유교 군주로서 어떻게 해야 돼? 그만. 미안해. 내가 그치, 미안해, 내가 잘못했고, 빨리 돌아와. 하고 복직을 시켜줘야 돼. 그럼 임금이 복직을 시켜주면은, 저 대관들은 마지못해서, 그럼 임금님이 부르시니까 어쩔 수 없지. 충성을 해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요. 근데 또 뭐 해요?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 지금. 그럼 연산군이 또 못하겠다 그러면 또 그만두는. 이 불필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근데 성종 때는 대부분 결국 끝에는 누가 이겼어요? 임금이 이겼어요? 신하가 이겼어요? 신하가 이겼죠. 근데 연산군은 져준다고요? 안 져준다고요? 안 져줘. 결국은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자기 뜻한 대로 결국은 다 뜻을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산군 4년이 됐어요. 1498년. 무오년이었어요. 성종이 죽었기 때문에 자, 성종이 평소에 살아있을 때 성종 곁에서 따라다니는 역사관들, 사관들이 기록을 남기죠? 이거를 사초라고 불러요. 이 사초를 모아가지고 만드는 게 뭐죠? 죽은 왕 때의 사초를 모아가지고 만드는 죽은 왕 때의 기록, 실록이죠? 성종이 죽었기 때문에 이 성종 때 사초를 모아가지고 실록을 편찬하게 됐는데 이때 실록 편찬의 책임자가 이극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극돈은 뭐 한명회랑 실수랑 이런 인물들이랑 동급으로 보기에는 조금 뭐랄까 그 어, 좀 나이가 젊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들보다는 조금 아무튼 좀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묻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이극돈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대신이었어요. 그리고 이극돈 형제가 5형제였는데 다 과거 시험에 급제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능력들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극돈이 이 실록을 편찬하는 책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보통은 대신들은 제일 위에서 그 아래 부하 직원들이 가져오는 거 이렇게 확인만 하고 보통은 이렇게 최종 편집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이 실록에 뭐를 실을지를 꼼꼼히 기록한 사초를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좀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아래 부하 직원들이 하죠.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일성이요? 이 김일손은 김종직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맞아요. 이 김종직은 성종 때 활약한 대표적인 살인, 그 대간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김종직이 누구랑 좀 사이가 또 안 좋기도 했었죠? 아니, 유자. 유자광이랑 사이가 안 좋기도 했었죠. 김종직이 함양 군수에 임명됐을 때 유자광이 쓴 시가 이렇게 액자에다 걸려서 그 누각에 걸려 있었는데 유자광이 첩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래 김종직이 그 누각에 있는 유자광의 글씨 어떻게 해버리라고 했어? 떼어버리라고 했죠. 그럴 정도로 김종직과 유자광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김종직은 아무튼 살인의 종주라고 불리는 굉장히 괄괄하고 원칙주의적인 그런 선비였어요.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 그 실록을 편찬하는 실무 책임자였는데 이 당시 성종실록에다 어떤 글을 실어요. 근데 어떤 글을 실었냐면 자기 상관이었던 이극돈을 까는 글을 실어요. 예?
이극돈이 불경을 잘 외워가지고 전라도 관찰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불경을 잘 외운다는 거는 그 부처님 말씀을 잘 외운다는 거. 자, 이거 부처님 말씀 잘 외운다는 건 유교 국가에서 칭찬받을 일이에요? 손가락질 받을 일?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근데 불교 좋아하는 왕이 세조였죠. 그래서 세조 때 예쁨을 받아가지고 요것 때문에 전라도 도지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극돈 입장에서는 기록되면 불리한 기록이에요? 유리한 기록이에요? 불리하고 기분 나쁜 기록이죠. 그죠? 그리고 이극돈이 또 그 성종 돌아가셨을 때 뭐 또 기생을 가까이 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실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극돈이면은 부하 직원이 이렇게 써놓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김일손 찾아가가지고 따져요. 자, 이거 확실하게 사실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이런 걸 왜 실었느냐? 근데 김일손은 못 빼겠다는 거야. 자기 써야겠다는 거야. 분명히 이걸 들은 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극돈이 화가 좀 잔뜩 나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기 비슷한 대신급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무도 뭐랄까, 이극돈이 원할 만한 시원한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록 쓰는 거는 역사관들의 딱 책임이고 거기 그 사람들은 권리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극돈이 참다 참다가 유자광을 찾아갔어요. 자, 근데 이 유자광이라는 사람은 뭐 기회만 있으면 덥석덥석 보는 기회주의자적인 성향이 있죠. 이 사람 세조 때 세조의 예쁨 받아가지고 출사했고 예종 때는 남이의 영모 사건을 고발하기도 했었죠. 그죠? 그 유자광이 이극돈이 해준 얘기를 듣고 이거 좀 폭발력이 있는 사안인데 이 사건을 누구한테 보고 있을까요? 연산군한테. 네. 자, 그러면서 연산군이 이 얘기를 듣고 뭐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실록 좀 가져와봐. 근데 왕이 실록을 읽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 왕이 실록을 못 보게 돼 있는데 그걸 또 연산군이 계속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연산군은 한번 마음 먹거나 고집 부리는 거 있으면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랬죠. 결국 가져와라 해서 가져오게 됐는데 이때 유자광이 조금 더 준비를 해요. 김일손이 어떤 실록에 어떤 이야기를 실었는지를 더 꼼꼼히 살펴봤는데 더 파급력이 큰 사안이 있었던 거예요. 그 김일손이 실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조의제문이라는 글이 있었어요. 무슨 글? 조의제문. 맞아. 이 조의제문은 자기 스승이었던 김종식이 썼던 글이에요. 비판하는 거 그죠? 의제는 중국의 황제예요. 근데 자기 부하였던 항우한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황제란 말이에요. 그 의제를 조문하는 글이에요. 이거 갑자기 왜 중국의 의제를 조문하는 글을 썼을까요? 진짜 세조가 원래 신하였죠. 어린 단종, 힘없고 어린 단종을 죽인 거를 항우가 의제를 죽인 거에 빗댄 거예요. 이 글을 성종실록에다가 김일손이 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조가 자기 아들이었던 의경세자가 어려서 몸도 약하고 그러니까 첩을 3명을 붙여줬는데 의경세자가 금방 죽었죠. 20살에. 성종 아빠. 그래서 의경세자가 죽었을 때 세조가 그 의경세자가 데리고 있던 후궁 3명이 이제 다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 며느리들을 데려다가 몰래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쵸. 그런 이야기, 뭐, 그 밖에도 단종의 엄마, 현덕왕후 권씨가 자꾸 꿈에 나타나니까 그 현덕왕후 권씨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관에 있는 현덕왕후 권씨 시체를 빼다가 바다에다 버렸다는지, 뭐, 그리고 황보인이라든지 김종서라든지 이 사람들이 충신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김종직이 써놨는데 그걸 김일성이 그대로 실은 거예요. 자, 그리고 유자광이 이걸 바로
알자마자 연산군에게 꼬질러 바쳤다고. 연산군이 화가 많이 났죠? 그쵸. 그래서 이때 김일손을 비롯해서 이 김일손과 관련된 김종직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살인들을 6명을 목을 베요. 그리고 김종직과 관련된 또 살인들, 그 김종직 본인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는데 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체를 꺼낸 다음에 그 해골바가지의 목을 잘라버려요. 자, 이런 걸 부관참시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이 사화를 무사화. 자, 이렇게 해서 이때 피해를 입은 사림이 51명 정도 돼요. 다 죽은 건 아니고 6명이 죽고 나머지 그 45명은 유배를 가거나 아니면은 뭔가 곤장을 맞거나 그리고 나중에 이 51명을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죽여요. 이 무오사와의 주연이었던 사람은 누구였죠? 유자광이었죠. 근데 그러면 네. 분자가 떴으면 일단 거의 막 아주 죽는 건 그쵸. 맞아요. 그럼 거기다 죽은 거에서 또 죽이는 거야. 그렇지. 한 번 처벌한 다음에 또 처벌하고 나중에 감정적으로. 그 이후에 연산군이 이제 무오사와가 연산군 4년 때 일어났다 그랬죠? 그 이후에 한 3, 4년 정도는 조금 조용해요. 경연에도 나름 참여를 하고 완전히 없애질 않아요. 근데 참여를 하는데 큰 동그라미가 아니라 요만큼 가끔 자기 기분 내키면 참여를 하고 정치 관련된 얘기도 조금은 해요. 근데 점점 이거의 비중이 줄어들고 술과 여자 그리고 노는 것들, 사냥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헐.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대관들이 연산군 스타일을 파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니 되옵니다 하다가 이 무오사오가 한번 있은 이후로부터 조금씩 입을 어떻게 하게 됐어. 입을 닫게 된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아니 되옵니다였다면 이제는 좋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자, 요렇게 대간의 말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 연산군이 재위하고 나서 5개월 됐을 때, 그러니까 아직 성종의 장례식 절차가 끝나지 않은 그 중에 연산군이 성종의 그 무덤, 선릉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자, 무덤을 방문하면 그 왕릉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의 묘지석이 있거든요. 그 묘지석에 이제 그 성종의 그 생년월일부터 일대기가 쭉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 성종이 누구랑 결혼했고, 그리고 자식은 누구고, 부인이 누구고, 이런 게 다 써 있는데, 연산군은 그동안 자기 엄마가 누군 줄 알고 자랐죠? 거기에 그 성종이 새로 맞아들인 정연왕후 윤씨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라고 알고 자랐어요. 자, 근데 정연왕후 윤씨가 연산군의 엄마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연산군의 엄마로 돼 있던 사람이 윤기견의 딸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정연왕후 윤씨는 윤후의 딸이었거든요. 그 윤기견이 누구고 그 윤기견의 딸이라는 사람이 누구고 내 엄마는 내가 알고 있던 정연왕후가 아니냐라고 신하들한테 물어봤다. 그리고 알아봤더니 그 윤기견의 딸이 자기 친엄마였던 누구였어요? 패비 윤씨였어요. 자, 이 패비 윤씨 사건을 연산군이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데 사실 연산군은 이 이전부터 성종이 재위하고 있던 기간부터 아마 그 패비 윤씨의 사건을 어렴풋이나마 아니면 주변에서 해주는 얘기 때문에 알고 있던 걸로 알려져 있어. 근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알게 된 거는 이때예요. 그리고 연산군이 이걸 묵혀놨다가 연산군이 누구 집을 자주 찾아가냐면 임숭재라는 사람의 집을 자주 찾아갔어요. 평소에 궁 밖으로 나가서. 이 임숭재는 임사홍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근데 임숭재가 왜 연산군에게 사랑을 받았냐면
임승재가 뭘 잘했냐면 예쁜 여자를 골라다가 연산군한테 바치는 일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이 임승재를 아주 좋아했어요. 임사홍은 성종 때 대간에 맞서가지고 성종편을 들었다가 저 소인으로 찍혀가지고 저 관직에서 추방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임사홍은 성종 때는 결국 관직 생활에 복귀를 못하고 연산군 초반까지도 그 대간들 눈치 보느라고 계속 관직 생활을 못하고 있었는데 연산군에게 임승재가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 아버지 좀 풀어달라고 해가지고 임사홍이 요 무렵에 정계에 복귀를 했다. 자, 근데 아무튼 이 임승재가 그 자기 아버지 임사홍을 풀어달라고 해서 임사홍이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그 이제 그 관직 등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가지고 궁궐에 들어가서 다시 관직 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임사홍이 이제 그 연산군의 어떻게 보면 제일 그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패비 윤씨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리고 패비 윤씨가 억울하게 죽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패비 윤씨 죽음에 관련해서 쭉 그 상황을 살펴봤더니 정말 자기 엄마가 자기 생각하기에는 억울하게 죽은 것 같은. 그래서 연산군이 이때 자기 엄마 죽음으로 이끌고 간 사람들, 엄마 죽인 사람들 다 나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 사화가 무슨 사화예요? 갑자사화. 이때는 더 많이 230명. 명. 근데 유배가거나 이런 사람들 빼고 순수하게 죽은 사람들은 121명. 예? 근데 이제 요 무오사화 때 죽이지 않은 사람들 있죠? 그쵸. 이 사람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죽이게. 근데 이때는 살인들만 죽여서 사화가 아니고 훈구 대신들. 그 성종이 패비윤 씨 죽일 때 입을 다물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패비윤 씨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몇몇 훈구 대신들도 같이 죽임을 당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갑자사화 때 또 많은 살인들이 죽게 돼요.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특히 패비윤 씨랑 사이가 안 좋았던 소용 씨, 귀인 씨, 수기예요, 수의 씨. 부인들끼리 있으면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이 여럿이어봐요. 부인끼리 사이가 좋겠어요? 짠. 절대 안 좋죠. 그것도 연산군을 낳은 원자를 낳은 그 패비 윤 씨랑 다른 수군들이랑 사이가 또 특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용 씨랑 수기 씨가 특히나 그 패비 윤 씨에 대해서 헛담을 많이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연산군이 요걸 알아내가지고 이 소용 씨랑 수기 씨를 궁으로 불러들여. 여자들은 보통 조선시대 때 고문을 세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여자들은 고문을 하면 몸이 어떻게 돼요? 금방 망가진다고. 매를 못 견딘다고. 자, 근데 연산군이 소용 씨랑 수기 씨를 불러들이게 한 다음에 매질을 시켜요. 자, 주리를 틀고 매질을 시키는데 그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분이 안 풀리니까 자기가 직접 몽둥이를 들고 이 정강이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를 직접 막 때린단 말이에요. 여자 몸이 안 그래도 약한데 그 매를 견뎌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거의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초죽음이 돼 있는데, 자, 연산군이 다음 이벤트를 준비하죠. 그죠? 이 소용 씨랑 수기 씨의 얼굴을 헝겊으로 가려요. 그 다음에 소용 씨의 아들 둘, 안양군 이항, 동안군 이봉을 밤중에 궁궐로 불러. 그, 네, 사람 저기 엄마 이름 알아. 맞아요. 그 다음에 자기 몽둥이를 안양군한테 넘겨요. 자, 이 소용 씨랑 수기 씨가 지금 인수대비를 죽이려고 물론 이렇게 엄마라는 얘기는 안 했죠. 자, 이들이 지금 저 할머니 인수대비를 죽이려고 모의한 역적들이니까 네가 때려 죽이거라 하고 몽둥이를 건네준다. 자, 안양군이 멋모르고 연산군한테 몽둥이를 건네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엄마인데 이 엄마를 죽을 때까지 때려요. 자, 그리고 봉황군한테도 몽둥이를 넘겨준 다음에 때리라고 하는데 봉황군은 눈치를
챘죠. 그래서 엎드려서 울기만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헌금을 벗겨보니까 자기 친엄마예요. 자, 그래서 안양군과 봉황군이 쇼크를 받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여인들을 때려 죽이게끔 하고 안양군과 봉황군도 유배를 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약을 내요. 진짜 이런 거. 그냥 자, 그런 다음에 요 안양군과 봉황군이 아직 죽기 전에 이 봉황군과 안양군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서 평소에 자기를 미워했고 자기 엄마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했던 누구? 할머니 있죠? 인수대비를 찾아간 다음에 할머니 이들이 역적입니다 하고 자, 이 봉황군이랑 안양군을 그 할머니 있는 방에다가 밀어서 집어넣죠. 자, 그 다음에 이 인수대비를 또 찾아가가지고 뭐 야사에 의하면 인수대비 뭐 목을 졸랐다 뭐 막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목을 졸랐다는 얘기는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아무튼 연산군이 그 자기 저 배다른 동생들을 데리고 인수대비 방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인수대비도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 그러죠. 자, 이렇게 윤리를 저버린 행위들을 뭐라고 부르죠? 폐, 팬 폐륜이라고 하죠. 연산군은 사냥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그 창덕궁 후원에다가 이제 여러 진귀한 동물들, 뭐 호랑이든 곰이든 여러 짐승들이나 동물들을 풀어놓고 자, 이 동물들을 사냥하게 됐다. 근데 자기보다 센 짐승들, 호랑이나 곰 같은 짐승들은 풀어놓지는 않고 우리에다 가둔 다음에 우리에다 가둬놓고 일방적으로 활을 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좀 그쵸? 네, 그런 짓들을 하고 연산군이 또 이제 여자를 아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숭재라는 그런 사람들을 막 아꼈다 그러죠. 그래서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을 이제 찾으라고 관리들을 보내요. 그 예쁜 여자 찾으러 간 관리들을 채홍사라고 불렀어요. 이 홍은 붉을 홍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뜻하는 거죠. 채는 뭐 채집한다. 뭐 이런 뜻이죠. 예쁜 여자들을 이제 보러 다니면서 데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예쁜 여자들 1000명을 모아요. 그 1000명을 운평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운평. 자, 그래서 운평 1000명 중에서 또 골라요. 자, 그렇게 해서 그 1000명 중에서 300명 정도를 고르는데 그 골라진 300명을 흥청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흥청. 이 흥청이 또 셋으로 나뉘어요. 정말 예뻐가지고 왕의 사랑을 한껏 받은 흥청을 천과흥청. 왕이랑 잠자리를 했는데 왕을 만족시키지 못한 흥청을 반천과흥청. 이 천은 하늘천자예요. 그리고 왕이랑 잠자리도 가지지 못한 나머지 흥청들을 지과흥청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 운평이나 흥청에 선발되는 기준은 1번 뭘까요? 첫 번째 미모. 두 번째 뭘까요? 음악을 할 줄 알아요.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잘 다루거나 음악에 좀 정통이 있어요. 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성격. 그쵸? 참 추상적인 건데 이 성격이라는 게 그 술자리에서 연상군 비위를 좀 잘 맞춰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 흑청이 청광청 같은 경우에는 위세가 영의정 좌의정 부럽지 않았다. 보디가드, 개인 집, 노비, 그리고 막대한 보물 재산까지 이 청광청뿐만 아니라 청광청으로 선택된 여자들의 그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도 어마어마하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관리들이 꼼짝을 못했다. 자, 근데 이 흥청 하나 먹여 살리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게 몇 명이라고요? 흥청 300명, 운평만 1000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 재산이 점점 다 바닥나겠죠. 그죠? 이 흥청 중에 유명했던 흥청이 장녹수라는 흥청이었어요. 장녹수는 나이는 30살. 이 당시로는 나이가 되게 많은 나이인데
얼굴이 16살 같이 보일 정도로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얼굴이 한가닥했나 봐요. 근데 실록에는 장록수 얼굴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었는데 미모는 보통. 미모가 어떻다고요? 보통. 예. 장록수가 이제 결국은 연산군 옆에서 이렇게 연산군 흑청으로서 좀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록수를 좀 깎아내리려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30살이 16살 정도로 보일 정도면 아무튼 좀 외모는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장록수는 연산군 술자리 비위를 아주 잘 맞췄어요. 연산군한테 술 마시다가 도중에 야, 야 반말을 하기도 하고 그럼 연산군은 자기한테 감히 반말을 했는데도 장록수가 반말을 하면 좋아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분위기랑 때를 잘 맞춰가지고 그렇게 반말도 하면 기분 좀 좋을 때도 있죠. 나쁠 때도 있지만, 그죠? 아무튼 그 상황 타이밍을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야사에 의하면은 연산군한테 자기 말이 되라고 해가지고 그 방바닥을 이렇게 방바닥에 엎드리라고 하는. 그러면 연산군이 이렇게 엎드리면 장록수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연산군을 이랴 이랴 하고 툭어요. 자, 그래서 이 장록수가 연산군과 아주 질펀하게 놀았다. 연산군이 사냥 좋아했다 그랬죠? 근데 사냥을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길, 마다 이제 백성들 집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냥 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군사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그 통행에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냥 다니는 길에는 거기 있는 백성들 집들을 다 철거시켜 버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는 집을 못 짓게끔 자, 이런 새끼줄을 달아서 이것들을 막아놨는데 이런 걸 금표라고. 금지모. 대간들이 연산군한테 잔소리하는 걸 미리 막으려고 이 대간들 목에다가 패, 이 패찰, 나무로 만든 이 패를 달게끔 해서 다니게 했는데 대표적인 패가 신원패라는 패가 있어요. 이 신은 삼갈신자의 말씀 원자예요.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삼가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신원패에 써있는 그 얘기. 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한테 말 조심해라. 이거. 말 잘못하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들이 쓰는 모자를 관모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고 사모라고도 해요. 관모 맞아요. 사모라고도 해요. 이 사모 앞에다가는 이마박에다가는 충자를 그리고 뒤통수에다가는 성자를 이마박에는 뭐? 충 뒤통수에다가는 성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예, 왕에게 충성을 하는 이 충성자가 쓰여진 사모를 쓰게끔 했고 그리고 연산군이 이제 하다 하다가 유부녀를 또 좋아해요. 네? 유부녀는 뭐 하는 사람이죠? 결혼한 여자죠. 자, 흥청옹평만으로는 모자라서 정말 예쁜 여자들을 그 대신들이나 관리들이 몰래 숨겨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대신들 부인들을 데리고 궁에 들어와서 잔치에 참석을 하는. 그리고는 여기다 다 누구 부인이라고 이름표를 다 붙이게 해요. 그 다음에 쭉 둘러보다가 대신들 부인들 중에서 예쁜 부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쟤 데리고 와. 해가지고 궁에서 사랑을 나누는. 박숭질이라는 관리가 있었는데 이 관리의 부인이 연산군 눈에 마음에 든 거예요. 연산군이 데려다가 열흘 동안 뜨거운 밤을 보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박숭질의 부인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부인이 그때부터 옷이나 이런 것들을 꾸미고 화장을 매일매일 하고 매일 궁 쪽을 쳐다보면서 이 남편을 멀리하게 됐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연산군이 건드리다가 자기 아버지 성종이죠. 자기 아버지 성종의 형이 월산대군이었죠. 그 월산대군의 부인 박씨. 이 당시 나이가 52세였어요.
그치. 연산군은 폐위되기 직전 이제 32살일 때. 이때 이 월산대군 부인 박씨를 평소에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월산대군 부인 박씨를 궁으로 데려와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임신을 했다 그래요. 지금 52세에 임신하는 게 쉽지 않죠. 이거는 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록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쪽팔려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살했다. 연산군 때는 비교적 조선이 왕실에서는 그렇게 개판을 치더라도 그 비교적 백성들은 그래도 조금 살만했는데 이때 탄관우리들을 혼내주는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실록에 등장을 해요. 자, 나중에 허균이라는 사람이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 유명한 도적의 이름을 모티브로 소설을 쓰죠? 그게 홍길동 전이죠. 자, 이렇게 연산군이 막장행각을 벌이면서 마음대로 12년 동안 이제 정치가 아니라 이렇게 막장행각을 벌이다가 월산대군 부인 박씨의 남동생이었던 박원종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은 지나가는 얘기로 누나한테 매번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슈? 그렇게 살 바에 그냥 나 같으면 죽겠수 라고 얘기했는데 누나가 진짜 어떻게 한 거지? 그러니까 항상 사람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누나가 자살했어요. 연산군한테 유린당하다가. 자, 그래서 박원종이 크게 원한을 품었어요. 성희안이라는 사람은 2조 차판 자리에 있었어요. 2조 판서 바로 아래예요. 그러니까 2급 공무원이. 높죠? 근데 연산군한테 뭔가 밉보여가지고 이 사람이 부사용이라는 관직으로 내려오는데 부사용은 부품이에요. 2급 공무원이 순식간에 뭐가 된 거예요? 9급 공무원이 된 거죠. 원한을 강하게 품었어요. 유순정은 2조 판서였어요. 박원종, 성희안이 먼저 무리하고 유순정을 끌어들여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연산군에게 반발하는 사람들을 수소분해가지고 모아서 연산군을 치기로 해요. 여기에는 누구도 들어있었냐면 유자광도 들어있었어요. 자, 이 사람 참 어때요?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죠. 연산군이 무오사화 일으키고 나서 갑자사화 일으킬 때 무렵에는 저거 도저히 너무 선을 넘은 행동이잖아요. 막 할머니 목 졸라 죽이고 막 저기 뭐야 아버지가 예뻐했던 숙부들 다 때려 죽이고 그 아들한테 엄마 때려 죽이게 하고 막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그때부터는 유자광이 연산군이랑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반정 모의, 반란 모의가 있자 유자광이 여기에 가담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을 새로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연산군을 몰아낸 사건이. 이게 중종반정이에요. 네. 유자광 나이는 아마 이때 50이 넘었을 텐데 그건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때 이 반정이라는 말은 돌이킬 반자에 달을 정자거든요. 중국 유교 경전 중에 추추라는 역사책에 나와 있는 얘기, 추추 공양전이라는 얘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반란 반정.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어떻게 한다? 바로 잡는다, 돌려놓는다 이런 의미. 그래서 조선 역사상 첫 번째로 신하들이 임금을 몰아내고 세임금을 왕으로 추대한 사건이에요. 중종 반정. 그죠. 진성대군을 중종으로 세운 거죠. 네. 그때 연산대군 바로 죽었어요. 연산군은 이때 그 중종 반정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반정 일으킨 군들이 모여가지고 궁궐을 포위했는데 아무도 연산군을 지켜준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연산군은 그 방 안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반란군이 들어오자 순순히 그냥 내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끌어내려질 거를 다 예상했다는 듯이 대응을 했다는. 이렇게 끌어내려진 군주를 뭐라고 부를까요? 막 폐주라고. 폐주. 자, 폐주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이란 곳으로 유배를 갔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몇 달 만에 전염병 제 2달 만에 죽게 돼요. 근데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지어낸 지어낸 얘기일 확률이 높고, 아니면 독이 든 음식을 먹였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연산군이 오래 살아있으면 좋을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산군은 아무튼 실록에 의하면은 역질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왕으로 연산군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누가 왕이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뒤에 그림 저번 시간 했던 건데 이거 기억나죠? 패비윤 씨가 쫓겨나가지고 사약을 받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배운 사건 두 번의 사화. 뭐랑 뭐? 무오사화와 갑자사화. 무오사화는 뭐 때문에 벌어졌죠? 이제 뭐? 김종대의 사화가 있었어요. 그쵸. 조광조라는 사람이 이제 죽으면서 갑자사화는 패비윤 씨 때문에. 김종인